경기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준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풍요롭게 생활하며 여유롭게 풍류를 즐기는 선비였지요. 벼슬에는 뜻이 없었고 그저 친구들과 함께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는 선비였어요. 어느 봄날의 햇살이 사방에 스며드는 평화로운 풍경 속 두 명의 선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형제처럼 가까운 두 사람은 그날도 어김없이 만나 장기를 두며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한준, 내 지난번에는 약주가 과하여 실수를 하지 않았나 모르겠소. 걱정 마시오. 나도 술에 취하여 아무 생각이 안 나는구려. 오늘은 오랜만에 시나 한 수 읊어봅시다. 자네가 선창을 하게나. 이른 봄 동산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산새는 가지마다 날아들어 즐거이 지저귀는구나. 맑은 바람의 꽃향기는 물결처럼 흐르고 고요한 시냇물은 옥처럼 맑아라. 세상 근심 다 버리고 이곳에 마음을 두니 참된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도다. 한준은 유백의 집 뒤뜰에 있는 정자에 앉아 유의를 즐기고 있었지요. 그때 유백의 여종이 사뿐사뿐 걸어오더니 대감마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리 놓고 가거라. 한준은 차를 내온 여종을 바라보는 순간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시월이라는 이름의 여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백의 집에서 자라난 시월은 이제는 어엿한 여인의 모습으로 성숙해져 있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차분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단아한 외모와 조용히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한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준의 눈길이 조금씩 그녀를 따라갔다지요. 그런 한준의 모습을 보고 유백은 슬쩍 미소를 지었답니다. 한준, 자네 무언가에 마음을 뺏겼나 보군. 눈빛이 반짝반짝한 것이 평소와는 다른 눈빛인데. 한준은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나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유백, 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네 집에서 자랐던 아이 맞지? 맞아.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던 아이였지. 그런데 왜 그러나? 유백은 눈썹을 살짝 치켜세우며 물었어요. 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를 어렸을 때 봤을 때랑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보니 여인다운 기품이 느껴지는구먼. 유백은 그 말에 잠시 시월을 바라보았다가 한준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설마 자네가? 아, 아니네. 한준은 얼른 말을 끊었어요. 그저 오랜만에 보니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어 그러네. 별 뜻은 없네. 하지만 한준의 시선은 다시 시월에게로 향했지요. 그 순간 시월이 마당에서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감마님, 차를 더 따르러 왔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한준은 무심한 척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마치 폭풍처럼 요동쳤답니다. 그녀가 곁에 머무는 동안 한준은 말없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유백은 그런 한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지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유백이 외출한 사이 한준은 그날따라 왠지 모를 설레이는 마음에 유백의 집을 찾았지요. 달빛이 휘영청 비추는 밤 그가 대청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으려니 시월이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출타하셔서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기다리시지요. 그 여린 손길이 얼마나 곱던지 한준은 그만 그녀의 손목을 조용히 잡아 멈추게 했습니다. 시월아, 손이 부드럽구나. 내 마음을 시월이 너에게 빼앗겼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내 마음을 책임지거라. 한준의 고백에 시월은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숨죽인 채 있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준을 바라보았지요. 나리 같은 지체 높으신 분의 마음을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어허,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 놓고는 시치미를 잘 뒀대는구나. 소인은 나리께 빼앗은 것이 없사옵니다. 소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힘이 없다면 힘이 센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야 뻔한 일 아니냐?
너같이 곱고 여린 여인을 품고 싶은 것이지. 나리께서 저를 품으신 다음 소인은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나의 첩이 되어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소인 부끄럽사옵니다. 소인은 아직 경험이 없어 나리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걱정 말거라. 내 처소가 어디더냐? 그리로 가자꾸나. 내가 충분히 잘 이끌어주마. 걱정 말거라. 그리하여 시월이와 한주는 시월이 방으로 들어갔지요. 시월의 목소리가 바람에 스치는 풀잎처럼 떨려 나왔어요. 그날 밤 시월은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며 한준의 불끈 솟아오른 뜨거운 맛을 확실하게 보았답니다. 그날 이후 한준은 매일같이 유백의 집에 드나들며 시월이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유백의 집에 들어섰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얼굴에 불안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지요. 유백은 그런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어요. 유백, 오늘은 자네에게 고백할 것이 있어. 내 마음은 진심이니 비웃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주게. 유백, 나 이제는 더 이상 시월이와의 사이를 감출 수 없겠어. 무슨 말인가? 자네가 시월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는데 벌써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되었단 말인가? 제주도 좋구먼 그려. 한주는 유백의 농에도 진지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감정을 갖게 되었다네. 기생들과의 유희는 비할 것이 아닌 그게 단순히 마음의 교감만은 아니었어. 한주는 고개를 돌리며 고백하듯 낮게 중얼거렸어요. 유백, 자네도 알지 않나. 아내는 나와 잠자리를 함께해도 서로 간에 교감이 없다네. 마치 고목나무를 안고 돌리듯 뻣뻣하고 반응이 없지. 그녀는 언제나 내 손길을 거부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일 거야. 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답니다. 하지만 시월이는 그 아이는 다르네.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사내다움을 느껴. 젊었을 때의 기운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아이라네. 이대로라면 전쟁에 나가서 수백 명쯤은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네. 그 눈빛에는 사랑과 욕망이 뒤섞인 채 불타고 있었지요. 유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아이를 첩실로라도 드릴 생각인가?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난감하고 마음이 혼란스럽다네. 하지만 시월이와의 관계를 계속 갖고 가고 싶다네. 자네가 나를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아. 시월이와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뭐 그거야 어렵지 않겠지만 같이 공범이 되겠구먼. 유백은 너털 웃음을 지었지요. 그 이후로 한준은 더 자주 유백의 집을 찾았고 10월에게 차를 준비하라 일러 한준과 함께 뒷산 정자로 나가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한준과 10월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 주었답니다. 시월아, 이렇게 따뜻한 봄날 너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지금이 어느 신선부럽지 않구나. 나리, 이러다가 마님이 아시게 되면 어찌하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거든 걱정하자꾸나. 지금은 너와 나의 시간만 즐기면 되느니라. 나리, 언제나 느긋한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옵니다. 그러느냐. 그렇게 한준은 10월이와의 달콤한 시간을 즐기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한준이 밤에 유백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고 10월이와 한준의 관계는 깊을 대로 깊어졌습니다. 한편 유백이 여종 10월이를 밤에도 자주 찾고 차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것을 알게 된 유백의 부인 한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혹여 유백이 10월이를 좋아해 첩으로 삼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며 10월이의 동태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답니다. 유백은 아침에도 10월이를 불러 차를 준비하게 하고 저녁이면 산책을 나간다고 하며 10월이를 데리고 뒷산 정자로 나가곤 했어요. 한씨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도 남편 유백이 집안일을 돕고 있던 10월이를 불러 차를 준비해 정자로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한씨는 조용히 10월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뒷마당을 지나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목까지 걸음을 옮기던 한 씨는 한참을 숨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살폈답니다. 한 씨는 정자의 한준이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한지라 남편과 시월이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방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자에서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며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두 사람 사이가 보통이 아님을 직감한 한 씨는 시월이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참을 수가 없었지요. 한 씨는 그런 시월이를 그냥 두고 보기만 할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마님의 방 청소를 마치고 나온 시월이를 마님은 집안이 떠나가라고 시월이를 불러댔어요. 시월아, 시월이 어디 있느냐? 시월은 걸레를 빨던 손을 멈추고 마님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네, 마님. 부르셨습니까? 방 청소를 할 때 경대 위에 있던 놀이개를 보지 못했느냐? 내가 제일 아끼던 놀이개가 없어졌구나. 시월은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방 청소를 하면서 경대 위 물건들을 분명히 확인했지만 놀이개 같은 귀중한 물건은 눈에 띄지 않았지요.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마님 소희는 못 보았습니다. 경대에 있는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금 방 청소를 하고 나오지 않았느냐? 아무도 방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럼 누구 짓이란 말이냐? 바른대로 말하거라, 인연. 마님, 소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방 청소만 하고 나왔을 뿐이옵니다. 마님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시월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매질을 당해야만 진실을 말할 심산인가 보구나. 김서방, 있는가? 네, 마님. 김서방이 답하며 나타났어요. 전현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질을 하거라. 김서방은 마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온 긴 빗자루를 움켜쥐고는 시월의 앞에 섰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 시월은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마님, 억울하옵니다. 소희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발 믿어주시옵소서. 시월은 두려움에 떨면서 간절히 외쳤지만 마님은 그런 그녀의 외침을 무시한 채 김서방에게 손짓했어요. 김서방의 손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시월의 등과 어깨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매질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던 시월도 곧 기진맥진해져서 힘없이 매질을 견뎌냈어요. 숨이 막힐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억울함이었지요. 마님, 제발 소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시월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고 간절히 애원했지만 마님은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인연, 감히 내 서방을 넘보려고 하다니. 그 대가를 앞으로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것이다. 어디 한번 대감께서 널 얼마나 아끼시는지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지 지켜보라지. 마님은 자신이 마음먹은 일을 꼭 이루고야 마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요. 서방님께서 자꾸만 시월이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의심이 깊어졌던 한 씨는 차라리 이 기회를 빌려 시월을 완전히 부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빗자루를 더 높이 들라고 김서방에게 지시했어요. 김서방, 더 세게 치거라. 인연이 제 잘못을 실토할 때까지 아주 단단히 혼내주어라. 김서방은 마님의 명령에 따라 더 거세게 매질을 이어갔어요. 시월은 슬피 울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몸부림쳤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저 울음소리만 내며 참아냈답니다. 그러다 한참 후 마님은 눈웃음을 지으며 김서방에게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됐네. 이제 생각났어. 내가 다른 경대 속에 넣어둔 것을 깜빡했군. 그만 멈추게. 시월은 온몸에 새겨진 고통보다도 마님의 무심한 목소리에 더 큰 상처를 받았지요. 마님은 시월의 억울함과 고통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한 씨의 시월에 대한 구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어요. 시월은 이유도 모른 채 매일같이 벌을 받거나 비난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또 소리소리 지르며 시월이를 불렀답니다. 너 지난번 내 생일에 대감마님이 사준 은비녀 못 보았느냐? 마님, 저는 은비녀를 손댄 적이 없습니다. 시월은 두려움에 찬 눈으로 한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나 한씨는 냉담한 표정으로 시월이를 내려다보며 말하였지요. 내가 평소에 그 은비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있었거늘. 이런 사단이 나고야 말았구나. 어서 솔직히 말을 하거라. 마님, 어느 한전이라고 거짓을 말하겠어요. 소희는 마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믿어달라. 믿어달라. 믿어줄 만한 행동을 해야 믿어주지 않겠느냐. 내 행동 거지가 바르지 못한 것은 온 집안 사람이 다 아느니라. 어딜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이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가르쳐주마. 몸이 부서져라 맞아야 입이 열릴 테지. 한씨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머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머슴들이 시월의 몸을 멍석으로 단단히 감싸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작은 몸이 멍석에 말리며 차츰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머슴들 중 한 명이 기다리고 있던 회초리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아니옵니다. 저는 안 가져갔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시월의 절규는 이미 질투심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진 한씨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첫 회초리가 무자비하게 그녀의 몸 위로 내려쳤고 뼛속까지 저릿한 통증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지요. 시월은 이를 악물고 입을 닫았지만 연이어 떨어지는 매질을 견디기엔 그녀의 몸이 너무도 연약했답니다. 고통스런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한씨는 그 비명을 들으며 입꼬리를 비틀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이게 내 주제를 아는 법이다. 어디 한번 실토하지 않고 얼마나 버틸지 보자꾸나. 하지만 그때 문 밖에서 서둘러 뛰어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놀란 머슴들이 회초리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숨을 헐떡이며 한준이 서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시월이에게 다가가 멍석에 묶인 그녀의 몸을 내려다보았지요. 이미 온몸이 시뻘겋게 피멍이 들고 피투성이 된 그녀의 모습에 그의 심장은 그야말로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아무리 하인이라 한들 사람을 이리도 혹독하게 매질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한준은 한씨 부인이 듣도록 하며 하인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어요. 머슴들은 죄인처럼 몸을 웅크리며 고개를 떨궜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일이니 손님께서는 관여하지 마시지요. 한씨가 나서며 쌀쌀맞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준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는 시월의 멍석을 풀어주며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일으켰습니다. 시월은 그를 보자 억눌린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한준의 품에 안겼어요. 부인, 도대체 시월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심한 매질을 한단 말이오. 내가 이 아이를 잘 압니다.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준은 한씨를 향해 간절히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애끓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한씨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대는 이 집의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아니면 그대가 이 여종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한씨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 한준을 향했지요. 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는 시월의 몸을 일으켜 세우며 화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말했지요. 나는 단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뿐이오. 제발 그만두시오. 이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 않소. 어떻게 이리도 무고하게 여린 아이를 때린단 말이오? 한씨는 그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무고하다고. 그럼 내 방에 있던 은비녀가 어디 갔단 말이오? 발이 달려 도망이라도 갔단 말이오? 한준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더 꽉 깨물었지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 씨의 심증을 풀어주지 못하면 시월이는 끝도 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집안의 하인들이 수십 명인데 어찌 시월이가 가져갔다고 단언을 한단 말이오? 그때 마침 출타를 하였던 유백이 들어와 자주치종을 물으니 한씨 부인은 마음이 초조하였습니다.
사정을 들은 유백은 하인을 불러 한씨 부인의 방을 샅샅이 뒤져 은비녀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령하였지요. 잊어버리지도 않은 은비녀를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지요. 마님, 이것이 마님께서 찾으시는 은비녀 같은데요? 하인이 금세 은비녀를 찾아 들고 나왔지요. 한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멋쩍게 말했어요. 그것이 방에 있었구나. 내 대감께서 사준 소중한 것이기에 예민했던가 봅니다. 한씨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흘렀지요. 한씨는 한준이 시월이와 유백의 관계를 이미 알고 시월이를 보호해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줄 알고 더욱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한준은 시월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는 부축하듯 그녀를 데리고 마당 밖으로 걸어나가면서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월이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한준은 그녀를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시월아, 얼마나 아팠느냐. 내가 더 이상 이 집에서 구박을 받는 너를 볼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구해주겠다. 내가 옆에 있으니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견뎌다오. 시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끼듯 말했어요. 나리 흑흑 나리 덕분에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마님께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누명까지 씌우며 저를 못 살게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인이 갱년기가 왔나 갑자기 너에게 화를 부리니 그 마음을 알 수 없구나. 걱정 말거라. 절대 이대로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지켜줄 것이니 날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뎌주거라. 한준의 다짐에 시월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녀의 눈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한준의 따뜻한 말과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씨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답니다. 친구 한준까지 나서서 시월을 구명해 줄 정도로 시월을 얼마나 아끼기에 저 정도인지 한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시월을 더욱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한씨는 방 안을 거칠게 오가며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요. 그러면서 한씨는 시월이의 일거수일투족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월이의 배가 심상치 않게 불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씨는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쏟아지는 의심과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시월을 단번에 불러 세우더니 눈을 번뜩이며 다그쳤습니다. 시월아, 요즘 내 배가 심상치가 않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시월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한씨의 눈길을 피하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제가 요즘 밥을 조금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진 듯합니다. 요즘 밥을 많이 먹어서라니. 한씨는 발을 콱 내리찍으며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못 본 줄 알았느냐? 요 며칠 새 내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시월은 두 손을 허리에 가져다 대며 어찌할 줄 몰라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한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한 상태였지요. 그녀는 당장 시월을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곤 가까이 있던 하인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서 가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지금 당장. 하인은 마님의 얼굴에 드리운 분노를 보고서는 재빨리 뛰어나갔습니다. 시월은 숨이 막힐 듯한 두려움 속에 눈동자가 떨렸지요. 그녀는 어떻게든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넘기고 싶었지만 이미 마님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시월이도 내심 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던 차였기에 더욱 가슴이 쿵쾅거리고 떨렸어요. 그렇게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의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시월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했지요. 방 안은 마치 숨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요. 한씨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의원의 입만을 바라보았어요. 의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한씨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문이 막혔답니다. 남편 유백과 시월이 밤마다 그 짓거리를 했다고 생각하니 한씨 부인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원의 말은 진실이었고 10월에 배가 불러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0월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있었지요. 더 이상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한씨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를 꿰뚫었지요. 내가 감히 이 집에서 그따위 짓을 했단 말이냐. 한씨는 이를 악물며 10월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누구냐? 내 뱃속의 아이가 누구 것인지 당장 말해. 10월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어요. 눈물이 떨어지며 그녀의 볼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한씨는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을 휘저었지요. 여봐라. 당장 전현을 묶어라. 실토할 때까지 매질을 해라. 하인들이 다가와 10월의 손을 붙잡고 밀쳐냈지요. 10월은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지만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유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오? 여기서 대체 무슨 난리란 말이오? 유백이 방으로 들어오며 날카로운 눈으로 10월과 한씨를 번갈아 보았어요. 한씨는 억울하고 분한 얼굴로 유백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인연이 임신을 했대요. 이 집에서 감히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10월이를 자꾸 불러다 쓰니 전현이 제 분수를 모르고. 유백은 잠시 충격에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저으며 다급히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겠소? 이건 분명 오해요. 그러나 한씨의 눈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저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전현이 입을 열지 않으니 바른 대로 실토할 때까지 매질을 하면 되겠네요. 유백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진정시켰지요. 여보, 진정하오. 저 아이가 내 아이를 가질 이유가 없지 않소? 당신 나를 이렇게 못 믿는 것이요? 그러자 한씨는 오히려 더 격분하며 소리쳤어요. 그럼 누구냐고요? 당신이 아니라면 저 아이 뱃속에 아이를 심은 놈이 대체 누구냐고요? 그때였지요. 문 밖에서 갑자기 한준이 급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한준이 방 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10월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한씨가 광기 어린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10월을 바라보았어요. 창백한 얼굴로 눈물 자국이 흐른 그녀의 모습이 그를 더욱 자극했지요. 그때 한씨 부인이 한준을 보며 비웃듯 말하였어요. 대감, 이 아이가 임신을 했다지 뭡니까? 한씨는 부들부들 떨며 한준에게 손을 내저었어요. 여기가 대체 어떤 집인데 여종이 배를 불리고 있다고요. 이 아이가 입을 열지 않으니 매질이라도 해서 실토하게 해야죠. 한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한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어요. 10월의 뱃속의 아이는 내 아이요.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한씨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한준은 고개를 돌려 10월에 떨고 있는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그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지요. 이 아이는 내 아이를 가졌소. 더 이상 10월을 힘들게 하지 마시오. 부인. 한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한준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다행히 유백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에 한씨는 10월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집에서 잘 보살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0월이는 아들을 낳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있는 한준의 집에서는 어찌되었든 대를 잇는 경사가 일어났으니 10월을 첩으로 들여 아이를 잘 키우게 되었답니다. 오해로 인한 질투라는 감정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이의 마음까지도 병들고 힘들게 하는 질투는 다른 이를 파괴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삼켜버리는 독이 됩니다. 들꽃야담 애청자 여러분은 이런 질투로 마음 상하지 않으실 거지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